이진동의 속터뷰 시작합니다. 지난해 세관 마약 조직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27.8kg의 마약을 압수하고도 지구대장으로 좌천돼 있는 백혜령 경정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백혜룡 경정입니다. 지난주 세관 마약 사건 핵심 의혹들을 개괄적으로 다뤘는데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새로운 사건이라기보다는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좀 식상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런 풀어야 할 의혹들이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쌓여 있고.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실마리들을 좀 쫓아가면서 핵심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규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관 마약 사건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네. 그 수사외압에 그 개입돼 있던 검사들 네.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네, 네. 그 방송 나가고 유튜브 나가고 혹시 별다른 연락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항의라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실명을 거론하면서 싸워왔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그 고소고발을 하려고 했다면 네. 그 이전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억울하고 백혜룡이 네. 무고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라. 근데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명예훼손 될 만한 얘기들은 그렇게 없었고 네, 네. 그 사실관계들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명이 다 독립기관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들은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 개인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다고 그래서 네. 국민들도 위축될 것이 아니고 뭐 반드시, 모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합수단에 경찰들도 파견 가 있죠?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왜 백경정님은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네.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수사팀장을 딱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인사를 안 내는 거죠? 거기 지금 그 합수단에 그 구성된 그 명칭이 있어요. 수사 명칭이 세관 마약 연루 외압 사건 이렇게 명칭을 외압 정했더라고요. 사건. 외압에 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혜룡을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외압에 내가 받은 당사자니까 당사자성 있는 사람들 수사팀에 네. 못 넣는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지금. 그건 애초에 이제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궤변이에요. 왜 근데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이렇게 했나요? 이것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갈래가 두 갈래인 것 같아요. 마약 사건 자체를 수사해야 되고 예. 그것도 지금 안 됐다는 거 그건 아닙니까? 시작 단계였죠. 그러니까 그 마약 사건 자체를 수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데 위압을 행사해서 못하게 한 부분 예. 이걸 수사해야 되고 이 두 개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왜 명칭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이런 겁니다. 이 수사를 하다가 이 마약 사건도 너무너무 위중하고 마약은 안보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실이 대통령 내외가 개입하고 국가 권력기관이 모두 개입해서 어떤 기관은 마약을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네. 어떤 기관은 그걸 축소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런 혐의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가 이 정권의 실권력자, 실세를 향할 때 누구든지 외압을 행사해서 저 사람한테 부당하게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나서 당신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당신은 수사에 참여할 수 네. 없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 누가 그 위험한 정권 실세를 향해서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개인들의 어떤 민사 분쟁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수사를 한 사람인데 그걸 당사자로 해가지고 네. 한다라는 게 좀 제가 보기도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또 전례도 있어요. 어떤 전례가 있냐면 윤석열 지금 뭐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감방에 있는 그렇잖아요. 그 양반 같은 네. 경우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특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또 했잖아요. 네, 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네.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 마침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속이 좀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당사자예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댓글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해를 봤지만 결국은 칼을 네. 쥐고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네. 그런 전례가 있는 사람이고
공정과 상식을 네.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네. 백혜룡이 이 마약 게이트 수사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초에 시작을 백혜룡 경정이 했으니까 처음에 이 수사를 백혜룡 경정이 맡겨주는 게 공정과 상식,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조금씩 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 방해를 받았고 다시 수사를 못하게 막혔는지 그 부분은 조금씩 더 얘기를 한 번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일부에서는 2023년 1, 2월에 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 21명이 막 왔다 갔다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공항에 마약을 뭐 밀반입 12차례인가 밀반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그 내용, 그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수시로 드러나게 됐는지 이 기막힌 일부터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마약 수사 내용을 좀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조직이 네. 어떤 규모고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 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저기 보면 이제 저렇게 12차례 그 사람으로는 21명이죠. 네네. 네, 21명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총 인원수로 따지면 이제 36명. 연인원으로 치면 이제 36명이라는 거죠. 네, 네. 이릅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 그러면 저들이 무사 통과한 게 저들 조직이 여행으로 막 한 게 아니고 한국 쪽 협조가 당연히 있었죠. 그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PD수첩인가 제가 보니까 나오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관 직원들이 마중을 나오고 또 원래 저 항공기가 일제 검역에 해당하는 항공기인데 이탈을 해가지고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그 같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레이시아 공항의 그 세관은 경찰이 하나 봐요. 네. 경찰에 뭐 세관부가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공항을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는데 네. 이렇게 마중 나와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빼줘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 공항에서 재현됐다. 말레이시아 공항을 빠져나올 때도 안내를 받아갖고 네, 저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보면 출국하는 거잖아요. 네. 출국할 때도 안내를 자기들 내부에서 안내를 받아서 나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더라 이런 거잖아요. 네. 똑같았다. 말레이시아 똑같다. 공항하고 한국 인천공항하고 네. 똑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았다는 게 똑같이 매수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네. 네, 불가능하죠. 근데 마중은 2명이 나온 거죠. 2명. 세관 직원. 다 특정이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특정은 수사해가지고 특정하고 그 사람들 현장 검증해서 특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 특정한 것은 백혜룡 수사팀에서 네. 수사 과정에서 특정을 한 거고 네. 그게 아주 임의성 있게 특정을 했다. 네. 어떤 의도나 네. 처음부터 지목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항공기가 일제 검역 그렇게 항공기 하면 농수산물 검역하는 검역부터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가서 이탈이 안 되는데 이탈해서 빠져나갔다는 그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농수산물 쪽 검역하는 영역과 세관 영역이 다 따로인데 이게 같이 짜야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세관 구역에 이 구역이 있습니다. 섹터가 있는데 네. 1번 검사대부터 10번 검사대까지 운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세관이 쓰고 관세청이 쓰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네.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서 쓰거든요. 네. 근데 일제 검역이 걸리면 6번, 7번, 8번, 9번, 아니 7번, 8번, 9번, 10번으로 전부 보내야 돼. 거기서 검역본부부터 먼저 다 무조건. 네, 그게 네. 어떻게 관리하냐면 승객들이 비행기를 내려서 출국 외국인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바로 빠져나오면 그 사람들의 정보가 전부 실시간으로 세관 쪽으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제 검역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네. 세관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휴대폰 신고서인데 네. 그것을 세관 구역의 1번 검사대 근처에 와가지고 세관 그 휴대폰 신고서 종이로 된 게 있거든요. 네. 지금은 세관이
그것마저 없애버렸는데 네. 그걸 거기서 다 제출하면 그 비행편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객들만 보면 어느 비행기 탔다 내리는지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줄펜수로 통제를 해가지고 네. 요렇게 와서 줄펜수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여기서부터 줄펜수로 해가지고 검역본부 쪽으로 유도를 하게 돼 있고 네. 그 관리를 검역본부 그 해당 날에 팀장하고 과장 책임자 네. 2명이 이들을 통제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네. 세관 신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냈단 말이에요. 네. 그 피의자들이 그날 6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확인한 사람이 6명인데 네. 6명이 세관 신고서를 다 냈으니까 그 비행기 한편으로 1월 26일이니까 27일 새벽에 들어오는 네네. 아침이죠. 7시 한 반쯤 들어오는 네. 그 비행기 6명이 이제 다 같이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세관 신고서를 다 냈기 때문에 네. 세관하고 이미 접촉은 다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검역본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줄펜수로 막아놨기 때문에 네. 이거 줄펜수 들어가서 빼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세관 신고서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다 냈는데 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검역본부 쪽에서 검역을 하지 않고 세관 구역으로 빼줬다. 그게 이제 이들이 4번, 5번 검사대로 네. 줄펜스를 열고 사인을 주고 사인을 주니까 4번 검사대에 있었던 사람이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인을 주고받고 이렇게 전부 빼줬다. 그 네. 과정에서 남자 조직원 한 명이 기내용 캐리어, 휴대용 캐리어를 검사대 위에 올려놨는데 웃으면서 내리라고 그러면서 네. 택시 타는 승강자를 가르쳐줬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것을 어느 뭐 소설가가 신하라 작가가 그걸 쓰겠습니까? 네. 그 현장 네. 검증을 하면서 다 그걸 그쪽에서 다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내용도 진술을 했지만 그 세관 직원들을 특정해내는 것은 이 모니터 화면에 네. 조그만 모니터 화면에 그들의 근무 행태를 보면서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네.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도 3교대하고 뭐 그러니까 네. 어디서 근무 정확히 그 날짜에 누가 근무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전일, 전전일, 뭐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 7일 전 이렇게 근무자들을 네. 이렇게 네. 한 바퀴 돌아서 그렇죠. 이제 다시 그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예, 모니터를 네. 보면서 그때 도와줬던 그 세관 근무자들 찍어봐라 그랬더니 정확히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거는 1월 27일 날. 네. 그 아까 밀반입 연합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면 1월 27일 날 저 사람들이 뭐 캐린스, 위나 이렇게 해서 위고와, 6명이잖아요. 양초웨이, 예. 예. 1월 27일. 로제나 유팅비 6명입니다. 예, 6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 1월 27일이잖아요. 네. 근데 수사하고 현장 검증한 건 한 거의 연말쯤 되지 않았나요? 10월, 11월? 그렇죠. 영장을 받아서 현장 검증한 네. 것은 11월 달이니까 근데 엄청난 시간이 저 흘렀죠.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합니까?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4번 검색 때에 누가 있었고 뭐 이렇게 얼굴로 물론 이름이 아니지만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그 영장의 그 현장 검증은 11월 초에 했지만 네. 실제로 현장 검증을 3일 동안 한 것은 네. 검찰에서 출정시켜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가 이제 9월 22일, 23일, 24일이죠. 근데 시간이 그때도 한 6개월 이상 그렇죠. 지났지만 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외모에 뭐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실루엣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네. 그게 제가 수사를 하면서 늘 이렇게 겪었던 건데 저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범죄자를 특정할 때 사진으로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사진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 현장에서 아주 초긴장 상태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특징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피의자들은 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네. 그 눈빛으로 그다음에 이마의 주름, 머리 형태 이런 것들로 네. 특정을 해내는데 참 그때 제가 참 이렇게 놀랐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도 그 이미지가 분명히 박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1월 27일자 저 아까 6명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4번 검색도로 빼주고 5번 검색도로 빼주니까 4번, 5번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 이미지를 파악하고 기억해하고 기억해뒀다가 뭐 일부러 기억해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들어올 때는 이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는 마약 손대면 의무적 사형이잖아요. 네. 거기서 마약을 맬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불안해하는 조직원들한테 한국 총책, 한국 보스를 만나는 날이야. 네. 한국 보스는 사업가인데 한국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네. 아주 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뭘 안심을 시킨 거죠. 안심을 시킨 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안심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이고 공항 시스템이 너무너무 첨단 시스템이고 네. 마약견도 존재하고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네. 그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처음에 그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는데 세관 직원들이 안 보이니까 예.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려고 그 핸드폰을 해서 위챗에서 화상 사진 자료를 열었더니 버퍼링 걸려가지고 세관 직원들 사진이 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예. 갑자기 세관 직원들이 2명이 딱 서 있는 게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불렀다는 거죠. 내려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입국 심사장 나오면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야 짐 찾는 수함을 찾는 그렇죠. 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 에스컬레이터 있는 입구 2층. 2층 그러니까 네, 2층이죠. 그 로비에 네, 네.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척을 한 거죠. 네, 그때 한시름 났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솔해줘서 뒤따라가서 4번, 5번 검사대 그 네. 줄펜스를 열어줘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서 검역본부 가야 검역본부로 되는데 중간에서 줄펜스를 열어줘가지고 내보냈으니까 네. 줄펜스를 열어줘서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4번, 5번 검사대 사이로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가방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얘기로는 4번, 5번 검사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랐을 거다. 네. 왜냐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다. 네. 두려워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리고아라는 사람이 그 캐리어를 올려놓는 바람에 그 리고하는 마약 조직원이 예, 그 남자 조직원 그 사람이 올려놓는 바람에 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정적이 흐르고 네. 검거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행동했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억이 났다. 어떻게 통역이 저한테 어떻게 표현했냐면 각인이 되었다. 각인이 되었다. 그렇게 워낙 긴장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택시 승강장을 뭐 이렇게 가르쳐줬다. 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진술할 때 통역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통역을 처음 해봤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당황스러웠거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들도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도 그러고 통역도 그러고 택시를 태워줬다는 건지 택시 승강장을 가르쳐줬다는 건지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했더니 택시 승강장 쪽을 가르쳐줘. 그쪽으로 빨리 가라. 이렇게 가르쳐줬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특정을 할 때는 또 이 진술만 갖고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4번 검사대, 5번 검사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4번, 5번 검사대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을 하죠. 자기들은 안 했다. 왜? 4번, 5번 검사대는 그때 운영을 안 했다. 운영 안 했다. 맞아요. 운영 안 했어요. 그럼 우선 이제 여기서부터 2층에 나왔던, 마중 나왔던 세관 직원 2명은 그때 보니까 근무자였다 이러는 거죠. 한 사람은 근무자였고 한 사람은 비번자가 왔어요. 비번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교차 해갖고 이 사람이 맞냐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맨 처음 그 사람을 찍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압박을 해요. 이 친구가 왜 모른 척하냐. 당신이 말 걸었는데. 그러니까 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왔냐라고 말 건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검증 9월 20일, 23일, 24일 할 때 네. 면담했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찍어버리니까 저희가 당황해가지고 이 세관 피의자들하고 이 말레이시아 피의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피의자가 그 세관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대질 같은 게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그때 왜 거짓말하느냐 그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아니라고 잘못 봤다. 알리바이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혀 알리바이가 합당하지 뭐 전혀 이치 맞는 알리바이를 이제 되는 거고 본인이 그 당시에 비번이고 그 연가를 냈거든요. 연가를 냈으면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연가를 냈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연가 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영상이 있느냐. 제가 영상을 그 입수한 줄 알고 있었어요. 영상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굉장히 이제 공손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자세로 처음에. 예,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영상이 CCTV 확보가 안 됐었나 보네요. 그때는. 그런 사정들이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수사의 네. 영역이니까 못했어요. 그런 네. 상황이 있었는데 영상이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료가 들어와가지고 너 그때 연가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연가했을 때 마치 예? 이렇게 자기가 연가한 그때서야 이제 안 것처럼. 예. 이제 그러면 일단 특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4번, 5번 검색도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마약 조직원들이 다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 4번, 5번 검사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4번 검사대에 앉아 있는 그 여직원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여기는 이제 검사대는 제가 초소라고 휴전선은 초소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초소인데 물론 사정이 있으면은 그 운영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5번 검사대는 밤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음. 네, 그 사람이 조퇴를 해가지고 사정이 있어 조퇴를 해가지고 운영을 안 했는데 4번 검사대는 9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여직원을 1시간 빨리 내보내요. 음. 아무 근거도 없이. 예. 일찍 1시간 내보내가지고 4번 검사대 운영을 이제 중단시켜서 죽여요. 예. 그럼 4번, 5번 검사대가 비잖아요. 네. 이때 범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던 4번, 5번 검사대에 앉아있던 시간은 2분이면 충분했다. 2분. 예. 그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만 빠져나가면 네.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수사를 하고 싶었던 그 사정이 그 위챗 단톡방에 13명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마이클이라는 두목하고 그 말레이시아의 네. 두목.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3명이 있었으면 네. 마이클을 빼고 나면 1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때 건거된 위나라는 그 조직원은 네. 아까 밀반 이면항표. 예. 예. 그 중국어를 못 해가지고 그 네. 위챗방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여기 이제 6명 중에 네. 1월 27일 위나 저 친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수사할 때 추정을 한 건 니네들이 그 입국장 로비에 나왔을 때 세관 직원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 한 번 갔다 왔을 거다. 네. 13명이 있었으니 12명이 마약 조직원이라고 이 조직원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네. 1월 27일 날.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는데 2분이 안 걸립니다. 세관구역에서 빼주고 입국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보여서 다시 데리고 들어갔으면 12명도 충분히 13명도 충분히 빼줬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확인된 것은 지금 세관에서 공범 12명 작성한 거하고 네. 검찰에서 압수한 그 수첩 노트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한 게 지금 저희가 명동에서 가가지고 또 네. 현장 검증도 해서 일단 네. 6명으로 특정을 합니다만 공항을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당일날 말하는 1월 27일 날 지금 말하자면 저기 아까 밀반 이면항표 1월 27일 들어온 6명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한 번 오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2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요. 비번자까지 연가자까지 동원해서 할 정도였으면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1월 23일부터 쭉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공항을 열어줬는데 그 세관 직원들이 관복 입은 상태로 마중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줄 정도 되면 그날은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6명보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을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크다 이렇게. 개연성이 훨씬 더 크죠. 예. 그 위챗방에 13명이 들어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마약 침투시킬 때 아무나 거기다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공거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세관이 이 사람들 얼굴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마 니들 얼굴 다 아니까 얼굴 잘 기억하고 가라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13명이 있는 방에 마이클 빼고 두목 빼고 했으면 12명 두목 포함해서 13명. 그러니까요. 그럼 두목은 안 왔다 치면 현장에 이제 말레이시아 있고 나머지 최소한 12명은 왔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2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연성이 있으니 당연히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아서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4명은 특정을 한 거잖아요. 4명. 그 올라가서 마중한 사람 2명. 네. 밑에 4번, 5번에 임시로 있었던 사람. 네네. 그래서 4명이 특정이 됐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전부 입건이 됐습니까? 예, 입건을 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구역에서 어떤 이렇게 차단막도 없는데 세관 직원들이 한 과가 거기는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전부 근무하거든요. 과장 포함해서.
다 알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눈 감아줬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검역본부 옆에 검역본부도 온전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세관구역으로 여러 차례 계속 빼주는데 네. 예. 알죠. 이렇게 눈치 보면 저 이렇게 빠져. 아니 원래 자기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어. 줄펜스도 유도에서 자기들 책임하에 검역본부 책임하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책임하에 권한하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세관구역에서 이렇게 빼주면 네. 그렇죠. 자기들이 책임 방기하는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죠. 범죄죠. 그것도 직무유기인데 네. 지금 애초에 그 세관수사가 막혔으니 어쨌든 그 4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건이 네.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받았습니까? 수사 그 이제 수사를 하려다가 지금 외압을 받은 거잖아요. 그 관세- 뒤로 수사를 받았습니까? 관세청장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 네. 혐의점이 엄청난 사람들을 계속 한 자리에 발령도 안 내고 네. 분리조치해야 되거든요. 그 기관장이 의무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관세청장 공무원이 아닌가 봐요. 음.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고 기관장이 아닌가 봐요. 개연성이 없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 뭐 뚫린 것은 12번 뚫린 것은 죄송한데 우리가 가담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담 안 한 거에 방점을 두고 뚫린 거에 대한 책임을 그것부터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뚫린 게 저는 더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는 네. 뚫릴 수가 없는 구역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유착돼 갖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뚫릴 수는 없다. 이런 대표님도 거잖아요. 기자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수많은 현장 취재가 있었을 텐데 그 12번 그 초소가 그 철책선에서 말이 안 뚫리는 되죠. 게 그 개연성이 아니, 있는 더군다나 겁니까? 사실 거기는 가담해서 뚫어주는 게 개연성이 있는 그 거예요. 안에는 공항이 보안구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보안이라고 하지만 안보구역이 안보. 네. 예,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안보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면 엄격하게 항공보안법에서 처벌해요. 네. 그 피의자들이 네.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가지고 자천된 계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수사받는 아까 소위 말하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협조해갖고 빼줬다라고 지목된 그 피의자들이 우리 백경님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좌천된 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게 빌미가 돼서. 그러니까요. 그 전말을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 그게 지금 제가 쫓겨났던 그 원인이 감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감찰 조사를 하게 된 근거가 네. 고발 사주인 거예요. 음.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네. 사건 그 있잖아요. 그거 저희 뉴스버스가 한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형태로 네. 고발을 사주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때 조지호 청장하고 그러니까 그 국민신문고에다 진정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 세관 세간의 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피의자들인데 네. 그 사람한테 진정하게끔 네. 누군가가 뒤에서 사주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제 제가 그 고발장을 보지 못했으니까 세관 피의자라고 인정을 그 네. 주입에서 해서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관 피의자일 수도 있고 그의 부인일 수도 있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 둘 중에 예, 하나인데 예. 저는 이제 세관 피의자라고 인정을 주입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관 피의자일 거다 네.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저를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네. 쫓아냈는데 기자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언론에 인터뷰 대응을 하면 보도 예상 보고를 합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그렇죠. 오늘 예를 네. 들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취재를 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적어요. 너 어느 기자가 네. 과령 뭐 제가 예전에 한국일보 기자 할 때 네네. 이제 경찰서 취재하면 어느 기자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취재를 해갔으니까 당연히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보도 예상 보고로 해가지고 쪽지로 다 올립니다. 공보게랑. 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하면서 얼마나 이거 지워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하면서 네.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게 이제 브리핑이 됐으면 이제 보도 예상 보고는 다 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공보 책임자의 책임하에 네. 언론을 상대하는 건데 제가 이제 부서장이고 형사과장이니까 공보 책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하면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그렇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의무예요. 네, 브리핑을 네.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기 근데 때문에. 수사 기밀이 아닌 한에서는 다 뭐 기자들이 물어보면 브리핑한 내용을 연장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인시켜 네. 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매번 확인시켜 줄 때 보도 예상 보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했고 네. 공보 책임자 책임하에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지휘부에서 제가 언론 응대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진상 보고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언론에 나갔는데 그 진상을 네가 설명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간 예.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취재를 해갖고 이걸 기사를 좀 꽈갖고 썼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위에서 이제 진상 네. 보고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경찰을 비판하거나 네. 불편한 시각으로 네. 언론에 나가면 진상 보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상 보고도 또 해줘요, 제가.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 넘어가면서 제가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든지 종결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고충 처리를 해서 1년을 더 있기로 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관 수사를 다시 착수를 하려고 네, 새 팀을 다시 꾸리고, 예, 그러면서 강력하게 또 밀어붙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네,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저를 어떻게 이 감찰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보도 예상 보고를 이미 했고 진상 보고도 했고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최세용 검사라고 네. 남부지검에 네. 23년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덮었던 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최세용 검사예요. 근데 마약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덮었던 검사가 네. 남부지검으로 남부지검으로 발령받아서 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노했죠. 네. 그래서 따졌죠. 회피해야 된다. 듣는 척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세용 검사, 김현실 검사, 신준호 검사, 김태호 검사, 그다음 네. 대검 마약 관리관들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휘부에 네. 보냅니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부망을 통해서 보내고 제가 전화를 해요. 네. 이거 한번 살펴봐라. 네. 나는 최세훈 이 검사를 직무 배제 조치할 거다. 네. 근데 그 근거가 있거든요. 네.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하니까 네. 네. 직무 배제 조치할 거다. 음. 제가 이렇게 서울청에 요청하니까 서울청에서 급박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24년 5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 마약 수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 회의를 개최를 해요. 형사과장이. 서울청에서. 네, 네. 그게 조창배 형사과장인데 네. 거기서 5월 23일 날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조창배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게 총장의 지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고 뭐 시간이 오래됐고 뭐 실익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조창배 형사과장하고 감정이 상해서 싸움이 됐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검찰의 행태를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 나는 이 직무 배제할 거고 검찰이 계좌 영장하고 그다음에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기초 수사야. 그렇죠. 우리 숙제입니다. 네. 이 수사를 안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죄로 어쩌면 처벌될 수 있는데 기초 수사하겠다. 영장을 계속 맡고 있으니 서울 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회를 구성해달라 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답변을 시간 내에 안 주면 영등포 형사과장 백혜룡 명의로 서울 고검장한테 공문 보내서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돼서 정리가 안 되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받은 그 조지호 서울청장이 대노했다고 그럽니다. 입장이 뭐 계속 막아왔는데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대노해서 이것을 그 즉시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그다음에 수사부장 등등이 모여서 관세청장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협작을 꾸려서 고발 사주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짙고요. 그리고 바로 세관 피의자가 국민신문고에 저를 무고하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 회의 직후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회의 직후에.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저를 쫓아내는 작업을 해서 감찰 조사를 하죠. 감찰 조사를 하는데. 근데 신문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신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제가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안 줬습니까? 안 주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다만 근데 이제 세관 피의자가 아까 피의자인데 피의자 내지는 가족이거나 근데 그쪽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 지휘부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준 겁니까? 지휘부에서 진정 낸 사람이 세관 피의자 쪽에서 국정감사 때인가 청문회 때 세관 피의자가 진정 내서 그걸 근거로 감찰 조사했다 인정을 했어요. 제가 계속 추궁할 때는 답을 안 하고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그걸 근거로 진정이 들어와서 감찰 조사해서 적정한 처분을 해서 백혜룡을 조치한 거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고발 사주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무슨 강압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고문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 그 진정 하나로 그렇게 수사를 하는 책임자를 실무 책임자를 감찰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래가 자천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또 기자회견에 네.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보도 예상 보고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GB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서 진상 보고하자 진상 보고도 다 했습니다. 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언론 대응을 했던 게 세관 피의자 추가 입건 2명 했느냐 했다. 네. 세관 피의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느냐 조사하고 있다. 언제 네. 불렀느냐 며칠 날 불렀다라고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GB에서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진상 보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요구를 안 한 그 실무자들, 형사과장, 네. 폭력계장,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실무자들이 실무자.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진상 보고 요구를 안 했으니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거지. 네. 백혜룡은 공보 책임자로서 제 권한과 책임을 한 거죠. 네. 정상적으로 행사한 건데 네. 고발 사주까지 굴러에 씌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사권을 음. 박탈시켜서 쫓아내려고 네. 그런 작업을 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을 하고 네네. 진정을 빌미로해서 감찰이 들어가서 네. 감찰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쫓아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찰의 어떤 징계위에 회부가 됐나요? 해서 감찰에서 이게 지금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애매한 경고 처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진상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건가요? 제대로 안 했다? 보도 예상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도 예상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보도 예상 보고를 안 했다. 예. 근데 보도 예상 보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고 조치 받았다는 경고는 그럼 어느 수준인가요? 거기서 말하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왜 위험하냐면 네. 네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언론 대응을 함부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하는 거야. 그것은 한 번 더 언론 대응을 하면 네. 못 벗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징계. 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가중 처벌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경고를 하게 되면 나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네. 또 하나 걸리면 네. 바로 이제 아니 그런 거보다도 네. 정식적으로 견책이나 뭐 이 감봉이나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그걸 근거로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는데 경고는 그 직전에 예. 애매한 청장의 그 지휘권자의 그 명령 경고 처분인데 예. 어떤 사유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유를 어기면 너 옷 벗길 거야. 그 경고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사안을 수사가 막히니 음. 국민들에게 알려서 어떻게든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언론을 상대로 대응을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위 해제시키고 옷 벗겨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네. 위험은 어떠한 다른 처분보다도 저한테는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소송 지금 소송은 뭐예요? 예, 이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취소 소송. 예.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 역사 이래 공보 규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네. 주의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하고 인사발령 내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 조치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수사권을 뺏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은 수사권인 거죠. 그렇죠. 네, 수사권 더 이상 손 못 대게. 네. 예. 그러면 그 뒤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 뒤에 이 세관 피의자들은 그냥 그 유야무야 사건이 유야무야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영웅이 돼 있어요. 조직 내에서. 세관 아까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특정했던 4명들이 네. 최근 김포공항에 페타민 24kg 밀반입하려다가 입국장에서 네. 잡았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앞에 아까 저기 밀반입 현황 그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판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마약 게이트 예. 특검이 통과되어 있고 수사를 앞두고 있고 네. 지금 관세청에서 차장이었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장이 됐잖아요. 이 사람도 제가 깊숙이 가담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선제 조치로 자기들이 하지도 않았던 뭐 강릉 옥계항, 네. 부산 신항에 코카인 압수한 거, 그 다음에 이 김포공항 사건은 고광효 관세청장 시절에 25년 4월 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4월 달에.
아까 올해 4월. 예, 근데 그걸 7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 인사 나기 전이네요. 예. 예. 7월 달에 발표를 네.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의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성이 떨어지나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이미 네. 기소도 해버렸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공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여기에서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예.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 그 검거됐던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네. 머물렀고 체류한 그런 과정이 있고 프랑스에서 여행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아피스,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아피스를 걸어 네. 잡았거든요. 네.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건 게 아니고. 네.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범죄를 고백한다는 측면은 그런 거죠. 이번 건은 아피스를 걸어갖고 잡았는데 그렇죠. 왜 지난번 건은 아피스가 작동이 됐으면 당연히 잡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저렇게 무사 통관했고 연인원 36명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예, 국민들은 이 네. 그 입국장 내에 그 안보구역, 공항구역 내에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네. 저는 직접 거기서 경험을 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안다, 장담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이 관세청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해서 아피스를 걸어가지고 잡았거든요. 근데 네. 한 사람을 잡았는데 거기 휴대용 캐리어에서 기내 네. 휴대용 캐리어에서 24kg 마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저 36명이 들어올 때 똑같이 기내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나왔는데 캐리어 들고 나오고 들어왔는데 몸에도 그때 4kg씩 둘렀잖아요. 몸에 4kg 두른 것은 네. 일단은 그것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네. 캐리어는 전부 존재했는데 네. 거기를 검사했던 그런 상황은 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놔가지고 안 뜯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캐리어에는 몸에는 4kg 부착한다 그러면 캐리어는 뭐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초 국정원하고 방첩사를 비난했을 때 그 캐리어 안에 네.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물, 네. 총기, 그다음에 생화학, 독가스, 네. 가스 물질, 뭐 마약들이 들어있는지 니네들이 목숨 걸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정보 권력기관, 네. 이 국정원, 이 방첩사에서 전혀 네.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비난을 네. 했잖아요. 이게 저는 여기에 더 엄청난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김포공항에서 한 명이 가지고 왔는데 24kg가 들었잖아요. 캐리어 네. 안에. 네. 몸에 부착한 건 4kg인데 캐리어 안에 캐리어 안에 24kg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절반의 양만 들어있다고 그래도 12kg만 들어있어도 아까 6명이면 72kg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300kg가 넘어가잖아요. 네. 36명이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36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김충식 수첩 발견돼서 네. 23년 11월 달 네. 달력이에요. 우리는 제가 네. 이제 23년 10월 10일 날 브리핑하면서 계속 저항해 오던 시절인데 네. 그때 이 문제로 외압이 있었다고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기에도 뭐 과감하게 밀어붙여 버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일단은 뒷부분에 또 그 김충식 씨 수첩에 등장하는 네. 말레이시아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저렇게 마약 세관원들이 그 2층 에스컬레이터 출국장 나오자마자부터 입국 심사대 나오자마자부터 안내를 받아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영접을 받으려 그러면 위에 어디까지 구워 삶아야 되는 건가요? 밑에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선까지? 지금 아까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같이 했다. 위에 관세청장, 차장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짜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내외의 네.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 인천공항 경찰단에 수사과장으로 네. 이제 근무를 했는데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도 그래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가끔씩 이제 제 사무실에 찾아가지고 네. 커피 한잔 하고 그랬는데 같이 지나가다가 어떤 중년 남자를 마주치면서 되게 이렇게 네. 그 위축돼 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아저씨 온다고 그래요. 아저씨. 그게 이제 국정원 요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국정원 요원들이 세관들을 감시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기관들끼리 그 안에 있는 기관들끼리 그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구조인데 예.
지금 보면 그게 작동이 안 된 거네요. 근데 국정원만 그렇게 견제 균형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방첩사도 강력한 권력 기관이고 거기 네. 책임자도 장성급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항에. 그다음에 농림축산부도 검역을 하는 곳이니까 네. 예, 안보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장 입국할 때 대한민국 공항으로 입국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면접하는 곳이 질병관리청이 있지만 그거 빼고 네. 법무부예요. 법무부죠. 출입국 외국인청이에요. 예. 여기도 가장 강력하게 안보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 많이 걸러내거든요. 네. 입국 안 시킬 사람들은 다 빼가지고 어떤 그 공항 내에 수용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집어보내 강제 출국시켜요. 네. 그 정도의 직결 권한이 있는 곳들이고 그다음에 또 관세청은 또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내부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면서 견제 균형 유지하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대형으로서 음. 통솔권을 가지고 명령을 못하고 네. 통제를 못해요. 그걸 어, 안보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안보실에서 하거든요. 대통령 대통령 안보실에서 네. 명령을 해서 정리를 조정을 시키죠. 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한번 보여요. 2월 5일 보시면 네. 제가 이번에는 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2월 5일 날 4명이 네. 들어오는데 예. 예. 저 인천으로 예. 4명. 예. 한 명이 아피스가 걸려가지고 근거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정보 분석과에 근무하는 새내기 여직원입니다.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9급으로 들어온 직원인데 자꾸 아피스가 걸리면 누군가 지우는 거야.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린 거죠.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못 건드리게. 예. 착륙하자마자 아피스를 딱 걸어버렸대요. 한 사람을 예. 지운 사람은 계속 지워지는 사람을 해가지고. 아니요, 지운 사람은 못 걸고. 왜 지운 사람 한 번 지우면 안 걸리나 봐요. 안 그러면 여러 흔적이 남기 때문에 네. 동료를 걸었다는 거예요. 동료 한 명을 걸었는데 이 공항 시스템이나 수사하는 시스템 저기는 특사경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네. 공항 내부에는 한 명이 아피스가 걸려서 수배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약 관련해 가지고 수배를 딱 걸면 그 주변에 들어오는 동료들은 네. 일단 다 붙잡고 다 검사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다 빼주고 그 사람들은 다 빼주고 한 사람만 붙들었잖아요. 한 사람만. 네. 그것조차도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같이 들어오는 그 동료들을 내보내주고 한 사람만 붙든다는 것도 어려워요. 다 잡아가지고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게 아피스의 위력입니다. 아피스가 한번 걸리면 네. 이 아피스에 걸린 대상자하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 네. 이 사람 비행기 티켓팅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지? 그럼 같이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등등 그 자료들을 정자통관 시스템에서 30초면 전부 분석해가지고 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검거한 것도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져요. 다 네. 검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주고 전부 이제 검거하는 그 순간에 공항 내부에 다 알려지죠. 검찰이, 공항 내부 분실이 검찰에 있으니까 바로 와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저 인천지검 강력부에서는 처음 알았나 봐요. 굉장히 그때 화가 나 있는 수사할 때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의지로 수사를 하는 게 보여요. 네. 그 3명을 검거하기 위해서 유인 작업을 해요. 그 피의자의 뺏은 핸드폰으로 네. 위챗으로 얘한테 시켜. 지금 나만 못 나갔다고 그렇게 네. 빨리 보내라고. 그러면 답신이 오잖아요. 이미 마이클은 다 알고 놀아주고 있는데 이 검찰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1시간 만에 우리가 뭐 놀림을 당했구나. 이렇게 알고 포기하고 나서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사관이. 검사들이. 그래서 그 입국장에서도 쭉 내려오는 것을 CCTV를 보는데 뭐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입국장 내려올 때 그 명단이 세관으로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를 통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이미 공범들 다 확인을 했고 그게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간 거 다 확인을 했고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세관 직원들을 검거하려고 했겠죠. 체포해서 수사하려고 시도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가 중단이 돼버렸다. 그게 2월 5일 점심때쯤 아니면 그 시간에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관 직원들은 입건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 붙잡혔을 때 어디로 긴급하게 그쪽 조직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그 검찰로 뭐가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중단되는. 검찰은 공항 내에 있으니까 그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천 세관에서 검거하면 전부 검찰로 인계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이 여기서 도망을
안 간 것을 추적을 안 하고 한 사람만 해서 음. 덮었으면 제가 추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간 3명을 검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에, 처음에 기록에는 이제 이렇게 붕괴한 그런 게 보여져요. 그것도 도망간 있고 거에 이제 대해서. 위챗으로 이렇게 예, 유인하는 것도 예, 나오고. 유인하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호텔 이름이 있는데 큰 호텔에서 거기서 만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요. 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 놀림을 당했으니. 그러니 얘네들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 네.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여러 명 나갔으니 얘네들이 들어왔던 그 과정을 전자통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티켓팅 해준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공범 12명이 바로 나와요. 네. 그 세관에서 저 홍보팀장인가요? 대변인이 어떻게 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2월 20일쯤에 이렇게 공범 12명을 특정을 했다. 뭐 15일쯤 특정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열정을 가져야 번호 외에도 그렇게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PD수첩에서 제가 봤는데 예. 기막힌 얘기예요. 세관 직원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마약 유통 차단인데 그리고 그 공범들을 특정해내는 것은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한번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승객 명부에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을 스캔을 합니다. 정보를. 한 20가지 이상들을 그 정보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분석해가지고 누가 티켓팅을 했니, 현금으로 했니, 카드로 했니, 그다음에 동승자 이 사람들이 승객들이 타고 들어오는데 같이 이전에 어디서 여행한 기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가지고 의심자로 딱 정해서 띄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2월 5일 날 모든 게 수사가 확인이 됐는데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 그게 김현실 부장하고 최세윤 검사다. 그게 이제 2월 5일 있었던 사건이고 처음에 그것을 검찰에서 덮어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덮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인천지검 강력부장한테 김현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들어왔고 공범들이 이렇게 많고 세관이 연루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2월 6일 날 경고해요. 전국의 검사장들 정신 차려라.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이 심하니까 반드시 엄단해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전국에 있는 검사장한테 내렸지만 마약 수사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심우정한테 한 거다. 근데 심우정이 그 이후에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세관 직원들 저렇게 세관 직원들이 매수되는 그 이유는 뭔가 위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하면 뭐 대통령실 안보실부터 해갖고 뭐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말단 직원들은 뭐 돈인가요? 뭐 인사 문제인가요? 진급?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경찰관도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들하고 2인 1조로 근무를 했어요. 서로 견제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세관 스스로도 알아요. 너무 위법행위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우리 경찰들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2인 1조로 같이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을 제가 조금 들어서 근데 그 말단에서 과장선에서 과장이 20명을 통솔하잖아요. 과장선에서 저 일을 벌일 수는 없어요. 감사청장이 나서잖아요. 윤태식이 인수위 시절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예뻐했다고 그래요. 윤태식 관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만에 쫓겨나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고 그 다음에 고광효 관세청장이 들어서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 세관 범죄에 연루됐던 그 팀 20명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출석하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아니 그래도 스케줄 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도 저게 이제 세관 직원들도 워낙 소위 빠꼼이라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더 잘 알잖아요. 저거 그러면 저렇게 해갖고 영접해갖고 안내하고 내보내주고 저거는 그러면 마약하고 관련돼 있을 거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조를 합니까? 이때서는 아무리 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저는 모르적 눈 감아 버리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세관 직원들의 이제 습성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고요. 거기 카르텔이 카르텔. 카르텔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세청 직원들이 저를 엄청 비판할 수도 있는데 관세청은 제가 이렇게 이제 비난할 때 저 경찰들을 짭새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세청 직원들 비판할 때 껌딱지다. 껌딱지인데 보도블럭에 붙어 있는 껌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껌딱지가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끈적끈적한 그들의 카르텔이고 어. 보도블럭에 붙어 있잖아요. 네.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 껌딱지다. 지저분한 일들을 다 수행하는 곳이 관세청이에요. 여러 사람 부탁받고 의전해주고 그렇죠. 의전.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범죄자들 밀수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가방 받아가지고 빼주고 열린공감에서 세관편 안 보셨나요? 네. 그 가방이 캐리어 가방들이 관세청 세관 직원도 옷 입으면 그 여행객 통로로 통과되는 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절대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입국장은 상주 직원 전용 통로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나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 반드시 그곳을 거쳐 나가야 돼요. 네. 이 세관 직원들이 여행객들한테 뭐 밀수품을 받을 수도 있고 마약을 받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면 네. 그게 안보 보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주 직원들은 항상 그 통로로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국정원 직원들도 글로 못 다녀요. 네. 거기로. 근데 세관 직원들은 그쪽으로 마음대로 다니는데 네. 문제는 사부 입고 들어오기도 하고 비번 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캐리어 가방을 몇 개씩 들고 가면 거기에 있는 그 보안 요원들이 세관 직원 복장을 하고 있으면 안 잡아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 청탁받고 뭐 네. 세관 직원들이 그 배달도 할 수도 있겠네요.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하겠네요.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네. 아유 그 정도에 한번 그 열린공감에서 세관편 한번 봐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원도 아까 국정원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안보구역이고 그러면 국정원도 사실은 마약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럼 국정원도 그때만큼은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죠. 국정원은 처음부터 관세청과 함께 공항을 열어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찰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규모가 조금 있고 몇 킬로 이렇게 압수했다, 몇백 그램 압수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합성마약 어디서 압수했다 이런 것들 국정원 팀에 의해서 국정원 정보 받고 수사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마약. 네. 그 아까 24kg 그 김포공항이 잡았다는 그것도 국정원 정보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정원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전자통관 시스템이 다 걸러낸다고요. 전자통관. 네. 전자통관 시스템은 여행객들 관리하고 화물도 관리하고 해운함까지 다 관리하고 뭐 그러지만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성을 인정받는 게 안보 역할, 네. 안보 기능이에요. 외국에서 우리 전자통관 시스템을 수입해서 공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몇 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합니다. 근데 국정원은 이들이 해외에서 그 테러하고 마약 관련해가지고 공작을 많이 해요. 목숨 걸고 하죠. 네.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 1km의 필로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여러 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 예산도 뭐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국정원이에요. 근데 테러는 우리나라 사정이 지금 분단 국가이고 전쟁이 아직 종결이 안 됐잖아요. 군인들이 워낙 많고 지키는 안보가 굉장히 강화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 그 공작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하긴 하겠죠. 근데 마약은 빛이 나거든요. 국정원에서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직급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국정원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협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해외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걸 단속하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정도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게 국내로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국정원이 인식 못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국정원의 변명을 제가 다 듣겠어요.
1월 23일, 24일, 27일, 30일, 2월 4일 그때 막 들어오는지 우리는 몰랐다. 예. 그때 뭐 이렇게 다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2월 5일 날은 검거되면서 공항이 난리가 나거든요. 네. 다 알게 돼서 국가안보실에서 개입하고 검찰도 개입하고. 그때 예. 그 회의를 이제 해서 조정을 하는 회의가 예, 있었다고 아니 2월 5일 날 검거될 예, 예. 그 순간에 예, 예. 데이터를 상황실에서 그걸 그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네. 그 범인들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추적해요. 어. 어느 비행기 내렸고 네. 택시를 어디 탔고 다 알아요. 음. 수사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안다고. 네. 데이터 상황실 다 가지고 있다고. 데이터 상황실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게 국정원에서 물론 거기는 이제 네. 그 인천공항 공사에서 네. 시설주로서 운영을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정원이네. 국정원은 네.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은 국정원이 스스로 사망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엄청난 양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국정원 눈을 감았고 네. 나중에 6개월 후, 7개월 후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사실을 나무도마로 들어왔다. 인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니네들 뭐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국정원은 입을 닫고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계엄 준비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죠. 자, 이제 그러면 새로운 얘기들 조금 한번 해봐요. 저게 들어와갖고 유통이 돼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들여온 사람들은 네. 다 돈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반입. 그럼요. 예. 돈 때문인데, 그럼 저 마약들이 국내에 풀리면 돈은 누가 법니까? 이 독점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배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독점 사업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독점 사업을 김건희와 윤석열이 일가에서 독점 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좀 예를 들면 일본은 야쿠자가 있습니다. 네. 야쿠자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야쿠자 운영 자금을 금으로 주로 한다고 그럽니다. 금을 네. 그래서 수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금 밀수가 일본에 자주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그 5만 원권 발권이 많이 돼서 조폐공사에 많이 찍어냈는데 한국은행을 통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5만 원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늘밭에 있고 그렇죠. 네, 마늘밭에 숨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5만 원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네. 마약이다. 마약을 거래할 때 그 5만 원권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그렇죠. 마약은 물론 이제 지금은 코인 뭐 그래서 코인으로 이렇게 거래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코인은 추적당합니다. 네.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현금을 마약 거래를 해가지고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했을까? 그냥 계좌에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김건희, 윤석열이 독점 사업을 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지만 굳이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좌에 가지고 있거나 땅을 사놓거나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주식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금화해가지고 5만 원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그 남부지검은 감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있지만 그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한 거거든요. 그 형태 그대로. 근데 은행 본점에서 50억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30억. 지점에서는 큰 지점도 관봉권을 가지고 있는 게 1억 가지고 있기가 힘든다. 시제로. 나머지는 5만 원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고객들이 예금하고 찾아가고 이런 돈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시제를 맞춰서 그거 띠지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띠지고 관봉권 띠지는 개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애초 묶여갖고 돈 찍어갖고 나온 공장에서 찍어 나온 대로 묶여갖고 한 게 관봉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만 원권을 은행에서도 관봉권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은행에서 그 5만 원권으로 2억 가지고 있는 지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현금을 몇십억씩 돌고 있잖아요. 그 5만 원권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마약이다. 이것은 우리 특수통 검사에서 나와가지고 마약 관련 변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알죠. 대한민국에서 지하 경제에서 이 엄청나게 현금을 쉽게 묻혀 있는 5만 원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마약이다. 그게 한국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게 필로폰이고 그래서 그 필로폰으로
독점 사업을 했는데 왜 그 현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그 돈이 국고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외국으로 돌려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어떻게 말레이시아는 마약을 삽니까? 말레이시아는 마약 손대면은 의무적 사형인데 네. 그 말레이시아 주변 국가에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수입하지 않았겠어요. 네.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돈을 누가 감히 네. 국정원이 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지난 아까 압수한 게 27.8kg에 27.8kg 들여오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대략. 저 계산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27.8kg를 들여오려면 한 100억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주는 게 한 100억 정도 처음에 들여오려면 100억이 거기서는 그 필로폰이 네. 그렇게 그 정도로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들어와가지고 깔면 100억을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생명부지에 조직원들 한국공항에 내보내면서 말레이시아 마이클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두목이 네. 다 뺏길 수 있고 다 검거될 수 있는데 네. 안전장치 없이 그 사람 몸에 이렇게 부착시켜가지고 캐리에 넣어가지고 그러겠죠. 그 나무 도마로 이렇게 보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 이렇게 두른 게 4kg이면 그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4kg이면 4kg이면 네. 돈으로 하면 12억이죠. 12억. 그러니까 한 명이 12억씩 지금 들어오고. 아니 그걸 네. 이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보냅니까? 마이클이 말레이시아 마약두목 네. 마이클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죽고 싶어서 이렇게 기일을 맞춰서 나 이날 죽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않는 한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예. 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날 그렇게 한꺼번에 넣겠죠. 그것도 대한민국 선진공항입니다. 네, 맞아요. 예. 결국은 이제 이 한국 조직 유통하는 게 한국 조직일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예. 아까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했는데 들어오는 과정만 들어와 갖고 누군가는 받아서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한국 조직도 검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조직도 근거했죠. 네. 그 한국 조직의 배우가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이 마약 사업에 손대면 그 배우하고 맞닿는 지점이 찾았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수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수사의 몫으로 남겨두겠는데요. 그것을 밝혀내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외압을 당하고 수사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마약 게이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외압이 들어와서 네.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다. 그럼 한국 조직들은 네. 어디까지 그 흐름은 파악했고요. 유통을 하던 조직이 있었을 텐데 네. 거기에 뭐 두목이나 부두목 여기는 검거가 됐나요? 일단은 그 한국 조직들은 네. 마약의 유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일단 그러겠죠. 네. 꾸려졌는데 이건 그 말레이시아 근처의 국가에서 네. 털을 잡고 있습니다. 털을 잡고 그쪽에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인맥 확인하고 다시 국내로 보내가지고 네.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총책으로 올라가는 곳에 맨 윗단계에 윤석열, 김건희를 두고 있으면 이들이 대통령 내외인데 마약을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나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김충식하고 김진환이라는 김건희 씨의 동생인데 자, 그 사람들도 이 마약 사업에 직접 운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을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약에 대해 좀 알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일단 김충식, 김진한 뭐 이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추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추론 가상을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310kg 나왔는데 그게 뭐 금을 미스했다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하나씩 가보죠.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아까 나무 도마가 들어오면 잠깐만요, 대표님. 이제 거기에서 추론을 한 단계 더 나가면 열린공감 수첩에서 열린공감 TV에서 밀행 취재를 했죠. 네. 근데 원요양원에서 김진환이 누굽니까? 김건희 오빠잖아요. 네. 김진환 심부름을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이 사람이 광진경찰서에 강력반에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24년 9월 22일경에 24년 9월 22일. 마약 유통책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데 김진환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김진환을 만나고 왔는데 김진환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가서 아니, 말레이시아 김진환이 아니고 김진우 오빠. 예. 김진환 김진환 씨 오빠. 동생이죠. 예, 최은순하고 같이 온 요양원을 예, 예. 하는 사람. 온 요양원에 가서 김진환의 심부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 그 잠복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검거된 형사들인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네. 검거했는지. 그래서 그 화면이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돌려서 물어보니까 네. 이 형사들이 광진경찰서 강력팀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네. 않았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김진우 씨, 네. 그 뭐 심부름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 그 사람이 네. 그 쫓던 마약 조직원, 한국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줬던 사람은 아닌데 아, 광진경찰서에서 근거를 했는데 마약을 유통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쫓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 마약 조직원을 유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백혜룡 수사팀에서 쫓던 그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네요. 네. 우리 이제 영등포 수사팀에 한계가 있었고 외압이 있었고 세관 수사도 압수조차도 안 되는데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멈춰섰던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 오빠마저도 이 상황에서 마약 유통책을 자기 동료로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었다. 이러면 이런 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이제 몸에다가 두르고 온 마약을 가서 또 6kg씩인가요? 양손에 들고, 그러니까 12kg 들고 나가고 벤틀리 차에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쪽 조직이잖아요. 그럼 그 벤틀리 차량은 추적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뭐 벤틀리 차량이 뭐 그렇게 많을 것도 아닌데 추적 그때 하기는 했습니까? 한계팀을 제가 명가를 줘서 한계팀 강력 5팀한테 명가를 줘서 그걸 추적하게 했어요. 근데 일단 시간이 이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러가지고 CCTV 수사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각도로 수사를 했었죠. 들어온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넘버는 기억을 못했던 모양이죠. 아니 넘버는 위챗으로 다 보내줘요 마이클이. 아 그럼 넘버도 확보가 됐네요. 근데 그것을 개설자가 날려 지워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억은 못하고. 그럼요. 그때 이제 차량을 번호를 보고 몇 미터 지점에 어떤 형태의 벤틀리 차량 누가 타 있다라는 것을 보고 트렁크에 실어라 이런 명령을 전부 위챗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들 이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이행이 되면 그 폭파시켜 버리면 복구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단은 그 실어줬는데 그 넘버를 폭파시켰다 하더라도 기억은 못 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죠. 기억 못 하고. 근데 벤틀리하고 투톤 컬러였다는 것만. 신형 차였고. 투톤 컬러였고. 뒤에 꽁무니가 이렇게 둥구스름한 것은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최신의 그때 23년 1월 27일 기준이에요. 최신형이다. 각이 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말레이시아 벤틀리가 흔하냐고. 말레이시아 벤틀리 흔하지 않죠.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 잘 아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약 이게 운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벤틀리 살려고 그랬냐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자기가 차중에 벤틀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벤틀리를 기억을 했고 그게 또 근데 아까 기억해 가지고 얘기한 진술한 그 벤틀리는 한국에도 몇 대 없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투톤이다 뭐 이런 것은 드물겠죠. 근데 수사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외압이 행사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쫓지 못했는데. 못 쫓았습니까? 쫓다가 그냥. 이제 그게 이제 강남으로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추적도 했고 그런데 그날 강남으로 바로 넘어간 건 같지는 않고요. 거의 그 자리에 명동에서 강남 넘어가려면 1호 터널이나 3호 터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터널 앞에들은 다 CCTV 있는데 그 CCTV는 확인했는데 넘어간 흔적은 없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사의 구체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하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추적을 했는데 지금 뭐 외압이 행사돼 가지고 찾아내기까지는 못했다.
그 벤틀리에 탑승했던 사람이 한국 보스다. 보스가 나올 거다라고 네. 마이클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몽타주는 그렸습니까? 몽타주는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습니까? 네. 의심 가는 사람도 있죠. 지금 그 뒤로 그러면 그게 다 그 자료들은 합수단에 넘어가 있겠네요. 합수단에는 없죠. 왜 그건 기록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외압이 행사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이제 저하고 관계가 네. 우리 직원들이 제 옆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 다치겠다. 심지어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자살하는 사람 나올 것 같다. 이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 외압에서는 제가 의사를 물어봤죠.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분리가 됐고 외압에서 제가 움직였던 거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만간 제가 이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거나 영장 신청 당할 걸 청구 당할 걸 제가 위험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네.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만의 준비를 해서 제가 옷을 벗더라도 이 사안은 반드시 국민 앞에 역사에 알리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싸워오게 된 겁니다. 네. 그때 그러면 수사할 때는 한국 조직원들을 잡은 게 26명인가요? 거기에는 중국 조직원도 있고 포함해서 유통 조직으로 잡은 게 26명. 네. 그리고 구속은 15명. 그렇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30명 근거했고 30명. 30명이 좀 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5명 구속이 됐고요. 구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조직의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잘 된 건 처음 봤어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 뭐 흔히 영화 보면 마약 1kg 뭐 이거 가지고 조직 간에 전쟁이 나고 하잖아요. 서로 못 믿잖아요.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안 믿고. 근데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중국 조직의 절반, 한국 조직의 절반 이렇게 나눠주는데 탈이 없어요. 수사하기 전까지. 그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은 완전히 유통 조직으로서는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고 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인가요? 분리되어 있다고 보진 않는데 회합을 이제 그 말레이시아 근처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서 회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하려면 뭔가 영장이 뭐 집행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한 발짝 나가는 건데 전혀 안 되니까. 근데 말레이시아 조직, 한국 조직, 중국 조직이 유통시키고 밀수입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거예요. 이 대단히 신기한 거거든요. 이 마약이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오고 그 세 조직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면 잡음이 없다라는 거는? 잡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다.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자본, 돈, 이 돈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기 돈 같으면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위험이 처되면 어느 돈 많은 아무리 돈이 많은 뭐 이렇게 기업 총수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기업 총수는 그런 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다 횡령으로 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편으로 들어온 건 그렇다 치고 나무 도마로 위장되었고 들어온 거 그때 한번 검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저거는 이제 국내 화물로 들어온 거를 압수한 거죠? 화물로 들어온 거. 여기 박스에 싸져 있는 게 지금 나무 도마에 위장돼 있는 마약 거죠. 이게 지금 항공화물로 들어오면 사주가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지, 그 송부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화주일 수 있잖아요. 화물의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택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농수산물 속에 이렇게 숨겨져 오기 때문에 얼마나 저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다음에 그 해운 화물로 들어오면 20일에서 30일 걸릴 수 있고 그 날짜를 못 맞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분실될 위험도 크고요. 저거는 저 항공 화물로 들어온 거잖아요. 4일 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붙이면은 4일 만에 정확히 그 배송지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지가 보니까 아까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 PPT 화물 밀수 나무 도마로 들어온 화물 밀수 PPT 하나 좀 띄워줘 보시면 저기 배달지가 저렇게 나오거든요. 영등포 그리고 부천시 옥산로 이태원동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 다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면 저기 수치인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걸 따라서 지금 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수사를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수사들 수치인에 대한 수사는 네. 일단 가볍게 수사를 해놓고 나중에 집중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고 다 부인하니까 그냥 누가 지인이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준 것 뿐이다 이런 식이고요. 네. 그다음 맨 마지막에 4번 5번이 압둘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그러네요. 수치인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이 수치인은 말레이시아 조직에서 이 수치인을 제대로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이 사람이 그 이태원 참사 그 지역에서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해밀턴 호텔 이태원 참사난 그 골목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 떨어진 곳이 저주소란 얘기죠. 지금 이태원동 저기요. 음식점을 하는데 여기서 나무도마를 받아주면 내가 2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그 작업을 해요. 넘어가서 압들이 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저기 나무도마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이에요. 저게 9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압둘은 모르고 받은 건가요? 그렇죠. 자기는 압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용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 주장하고 제가 봤을 때 정황을 봤을 때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 사람을 작업을 하는 그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공범은 아니고 이 물건을 나무도마 무게로 750kg를 받아가지고 가게 앞에 쌓아줘서 보관만 해주면 네. 2억을 주겠다. 투자하겠다. 네. 투자하겠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의심을 했을 텐데 이 음식점을 좀 넓혀서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동업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저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해서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유치장에서 핸드폰도 주고 감시하고 또 그 아침에는 꺼내가지고 쟤네들 아지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형사들하고 같이 저도 직접 있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하고 계속 저기 말레이시아 마이크라고 위챗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누가 그러니까 저 조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압둘은 이제 압둘은 모르는 거죠. 네, 저기 캐니스 위너하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같은 조직인가요? 나무 도마로 저렇게 보낸 조직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보내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저렇게 국제 항공화물로 보내고 한쪽으로는 인편으로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 뒤에는 마이클이라는 놈이 동일하게 있고. 그러니까요. 관세청이 여행객으로 들어오는 거, 화물로 들어오는 거 다 열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국정원에서 같이 열어줬다고 제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거네. 그 100kg가 연이어 16kg 마약이 16kg, 20kg, 20kg 들어오다가 100kg를 들여보내려고 제가 이 선적에서 이 마이클이 지금 이거 지금 선적했다라고 그 사진을 케니스한테 쏴주는 거예요. 그 위챗에. 그 뭘 선적했다는 거는 항공화물로. 그렇죠. 항공화물로. 항공화물로 나무도마 보내려면 한 750kg를 보내야 되거든요. 나무도마 무게로. 거의 1톤 가까이 보내요. 그러면은 그 무게만 해도 뭐. 아까 저 상자가 한 몇십 개는 되겠네요. 운송료가 한 4천만 원 되는데 4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나무도마를 4천만 원을 들여서 수입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딱 보고 확인해가지고 그걸 캡처하려고 그러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서 영상 통화하면서 거기 옆에 누구 있는지 얼마나 의심을 하겠습니까? 제가 엎드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형사들하고 화장실 들어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봐라.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엎드리고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그 사각지대로 막 숨어 다니느라고 몇 번 이렇게 하루에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이클이 치밀해요. 치밀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양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돈이 들어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때 얘네들이 검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김창수 소장을 통해서 안보실을 통해서 알려졌을 거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9월 8일부터 이제 김창수 소장이 안보실로 보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이유가 강력하게 추정하는 이유가 9월 10일 날 제가 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경찰청장이 9월 10일 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후세인 청장. 그게 국민들한테 눈속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이미 파악해서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들여보내는 이 마약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몰랐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9월 11일 날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에 들어가가지고 후세인 청장하고 악수하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마약 수사를 양국 간에 협의체 구성해서 열심히 수사하자, 강력하게 네. 수사하자 그래놓고 9월 10일 날, 13일 날 출근하면서 보고받고 훌륭한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엄청 네.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약 과장하고 외사 과장한테 특별히 챙기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점심 때부터 네. 아예 뭐 그럼 저기 나무도마 아까 저게 100kg 적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0일이에요. 저게 9월 10일. 네. 9월 10일 날 네. 사진을 보여주고 비행기에 선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선적한 상태에서 회수를 했다고. 그럼 전날 지금 윤희근 청장이 나가는 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전에 9월 8일부터 보고하기 시작했다면서요? 9월 8일. 그러니까 그럼 뭐 보고하자마자 조치가 된 거네요. 그럼요. 안보실에서 네. 득더미로서 그 보도자료가 네.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 후세인 청장하고 마약 수사 이렇게 협의체 맺었다는 그 보도자료가 경찰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그 안보 안보 외교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네.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에서 마약 받으면 이제 어떤 경로로 저게 유통이 됩니까? 그것도 한번 띄워보세요. 75kg 유통 과정. 그거 한번 좀. 그 오토바이 네. 그거 테일박스하고 저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유통이 된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건데. 필로폰을 말레이시아 계속 수입을 한꺼번에 작업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많이 해가지고 부산 쪽하고 대전하고 청주 사이의 공장에 두 군데에다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쟁여놓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한꺼번에 유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요자도 없을 뿐더러 네. 차근차근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소량만 조금씩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희가 수사 착수할 때 75kg 정도를 네. 대전에서 청주공항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 양을 뽑아 올려서 그걸로 담배 다 빼내고 네. 비닐 랩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1kg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토바이 테일박스에 지금 네. 지금 가운데 사진이죠. 그렇죠. 렌터카를 이용해가지고 안산까지 올라와서 안산 근교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거기다 다 실어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토바이가 그 안산 시내로 들어가서 전국 조직원들한테 1kg씩 배분하는 거예요. 네. 1kg씩 배분해서. 그럼 저기 안산에서 만나는 조직원들은 한 중간급들 정도 되나요? 저 사람들이 또 내려가고 1kg를 또 분산 배분할 거 아닙니까? 저 유통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조직에서 유통하는 걸로 저건. 파악을 했고 네. 청주하고 대전에 있는 공장은 중국 조직이 관리한다 이렇게 네. 인식을 했고 네. 부산 쪽에 있는 공장은 우리가 안 가봤지만 저기는 우리 한국 조직이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네. 그쪽 지역 출신 애들이 많이 부산. 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거고. 예. 자, 그렇다면 저기 보면 이제 조직원들도 이름도 중간 총책 딱 해서 조직원 양 뭐 땡땡 최 땡땡 이렇게 나오고. 그 렌터카로 예. 저 오토바이 조직원한테 인계해 준 사람 검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검거하고 그러면 위아래로 따라가면서 하면 네. 조직원들 검거하고 배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 같은 걸 해보면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해버린 건가요? 마약 수사는 사실은 이 내란 수사는 저 사람이 그 출동한 군인들이 장성들이 장교들이 고의가 있었는지 출동해서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따져봐야 네. 이 사람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마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검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네. 국정원은 어떻습니까? 방적사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공항을 통과했는데 그걸 추적하지 않으면 이들은 직무유기예요. 특수직무유기. 네. 이 마약 사건이 어찌 보면 간단하잖아요. 네. 이 공범들을 수사하는데 범죄 성립이 네.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저런 유통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완전히 다단계고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1kg 받아가지고 조직끼리 싸움하고 그러니까 1kg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것도 또 소분해서 100g씩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차례차례 올라가서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뭐 보수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묵칫돈을 주고받고 했을 거니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능범죄나 조직범죄 계좌 추적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직전 직후 계좌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한 3번 정도는 해야 네. 그 실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허용을 안 해줘. 단 한 번도 영장 계좌 청구를 안 해요. 추적은 한 번도 지금 영장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검찰이 안 받아준 거죠. 검찰이 예. 반려해버린 거죠. 다. 기각했는데 예. 원래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검찰이. 검찰은 그렇죠. 거만한 용어를 예. 소송법에 있지도 않는 용어를 그럼 판사가 기각하는 거지 예. 검사가 기각하는 건 아니죠. 검사가 기각하는 건 딱 별개가 예. 있는데 반려를 하는데 반려. 예. 그 반려하는 용어가 필요성 없어 기각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런 식의 기각이라든가 반려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좀 무식하게 기억하는 거죠. 네. 김건희 일가가 이 마약 밀수와 얽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정해 보시면. 제가 언론에 인터뷰할 때 제가 추정을 할 때 마약을 계엄의 1차 카드로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해왔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 24년 4.10 총선에서 국힘이 130석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저 사람들이 왜 130석 얘기를 하지? 130석만 확보를 했으면 그 민주당 이탈표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비상계엄이 아니고 경비계엄부터 시작해도 가능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 마약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일 대통령을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면 네. 북한의 국지전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마피아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좌로 이렇게 돈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현금을 최소한 수천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세금을 수조를 빼기는 쉬워도 그것을 5만 원권으로 현금으로 네. 수천 만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 한국에서 지하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 마약이 최고의 독점 사업이다. 네. 그래서 그 의심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제 추정이에요. 음. 저를 수사하게 내버려 뒀으면 이런 얘기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수사로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수사관은 네. 수사로 입증하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도 저를 수사할 수 있는 마약 게이트 수사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 보내달라. 네. 이 마약 게이트에는 어떠한 삿된 의도나 삿된 절차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투약자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수사하면 되는. 네, 정말 그 꼬여 있는 실타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설 특검을 특검이 작동될 수 있도록 특검 인사부터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